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본 우주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주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구의 기원과 나이, 그리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론, 우주의 나이, 진화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론이란 우주의 기원과 역사, 우주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현대 천문학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주론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론은 과학의 활력소이며 우주에 대한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과학적 우주론은 우주가 한때는 원자 핵보다 작고 뜨거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와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해독하려면 현대 입자 물리학과 고에너지 물리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론의 유형, 과학적 우주론,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론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창조자가 있는 창조설과 창조자가 없는 자연 발생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가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겨난 창생설과 그리고 우주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영원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생설은 또 어떤 혼돈 가운데 새로 이제 질서가 잡히면서 만들어지는 천지개벽형과 그리고 무에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천지창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영원설은 이제 우주가 영원하긴 하되 그러면서 순환하는 형태로 영원한 순환설이 있고 또 우주는 처음부터 영원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제 불변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론, 우주의 나이, 진화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우주론이 발전해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땅은 정지되어 있고 하늘이 땅을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별들과 달리 다른 별들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떠돌이별이라는 의미로 행성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원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행성들의 운행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우주관을 발전시켰는데 이 우주관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 우주관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지구중심 우주관은 중세에는 종교교리적 차원에서 신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태양중심 우주관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태양중심 우주관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무너뜨렸으며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별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별들은 무한히 뻗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마침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전 우주는 과학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성공을 거두었던 뉴턴의 중력 법칙은 하나의 역설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벤틀리는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뉴턴의 중력 법칙이 옳다면 모든 별들은 서로 끌어당겨져서 우주가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턴은 우주는 무한하고 균일하여 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벤틀리는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평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수많은 구슬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슬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 구슬들은 다 움직이게 되고 모두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균일한 우주는 별 하나만 요동쳐도 균형이 와해되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중심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고루 분포한다면 밤하늘이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뉴턴은 전능한 힘이 붕괴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 은하 너머에도 수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사실이 망원경 관측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우주 안에만 해도 이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학적 우주론은 크게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적 우주론은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한다는 이론입니다. 20세기 초에 발표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적 우주론을 신봉했던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자신의 우주방정식에 우주상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922년 러시아의 대기과학자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을 풀어서 우주는 정적이지 않으며 팽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27년에는 벨기에의 신부이자 물리학자인 르메트르가 우주는 하나의 원시 원자로부터 붕괴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팽창해 왔다는 팽창우주론을 발표했습니다. 1929년에는 허블이 마침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블은 우주를 관측하다가 수많은 은하들이 서로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는데 사실 우주는 정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방정식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뉴턴의 중력법칙도 그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정적이라면 중력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게 되어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는 수축하지 않는다면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나 지구의 나이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서 해석에 근거를 둔 신학자들입니다. 17세기 중엽 성공회의 어시어 대주교는 기원전 4004년에 우주가 창조됐다고 하였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기원전 5508년에 창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유대학자들은 기원전 3760년경 우주가 창조된 것으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의 달력의 기원을 겉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만 당시로서는 충분히 긴 시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정한 우주의 나이는 성서에 그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주가 6일 동안에 창조되었고 6일째 되는 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신화적 인물인 아담으로부터 역사적 인물인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생존 기록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대를 추정한 것입니다. 유대계와 성공회, 정교회의 주장이 다른 것은 이들의 생존 연대가 서로 겹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는 40억 6천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추정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사람은 신학자들입니다. 1680년 성공회의 대주교 어시어는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정오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3760년, 정교에서는 기원전 5508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처음 추정한 사람은 영국의 지질학자 허튼입니다. 그는 지구의 역사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표의 퇴적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고 할 때 지표의 역사는 수백만 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1830년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도 허튼의 주장을 지지하며 그의 저서 지질학 원론에서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5억 년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862년에는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지구가 고온의 용융 상태로부터 계속 냉각되어 왔다고 가정할 때 연력학적 이론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는 수천만 년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의 물리학자 러드포드는 지구 내부에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냉각만 해오지 않고 가열되기도 하므로 지구의 나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나이는 우라늄 방사능 연대 책정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암석과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속의 우라늄을 비교해서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 속의 광물의 나이는 43억에서 45억 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나이는 이보다 더 긴 45억에서 46억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앙리 르메트르는 원시원자 가설로 통해서 우주는 처음에 작고 밀집한 상태에 있었으며 단일한 원시원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원자가 끝없이 분열을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고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빅뱅 우주론, 정상상태 우주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폭발적인 팽창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러시아 태생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와 그의 제자 랄프 알프와 로버트 허먼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이들은 이제 이 대폭발 우주론을 발표했는데요.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진화해 왔고 이때 우주의 원소들이 생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우주 기원론인데요. 그 근거는 우주의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고 수소와 헬륨의 존재비가 75%대 25%입니다. 즉 3대 1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대폭발 우주론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이제 가벼운 원소들의 이 존재비가 실제로 관측되는 양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우주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원소에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속에 처음에는 우주는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온 상태에 있었는데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주가 식으면서 이것이 결합해서 원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플라즈마 상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 빛들은 이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빛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식어 왔는데 그 빛은 그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우주 빅뱅이 일어났다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원소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특유한 이제 스펙트럼을 내는데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20년 영국의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대학원생은 우주에서 오는 이 약한 별빛을 관측을 해서 이 수소 스펙트럼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아주 먼 우주로 관측하면 초기 우주에 존재하던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양은 수소가 약 74%고 헬륨이 약 24%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의 존재비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 전체 원소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양이 이것이 100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양들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다 합쳐봤자. 그리고 이 중에 또 특히 많은 원소들이 그나마 여기 존재하는데 이 산소나 탄소, 철 이런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팽창을 시작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물질이 이제 쿼크가 있고 이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듭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시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는 팽창에 의해서 극히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려면 일단 가벼운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다시 다른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려면 점점 더 뜨거운 온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빅뱅에서는 이제 우주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빅뱅이 시작됐을 때 온도는 10의 32승 K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초가 지났을 때 우주가 100억 도까지 식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원자핵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원자핵이 다시 합성을 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도까지 식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죠. 이 시간 동안에 주로 만들어진 원자핵은 헬륨의 원자핵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우주의 나이는 5도 K까지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약 137억 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면 빅뱅이 일어난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는 계속 식어가면서 최초의 원자핵인 수소의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양성자입니다. 이 양성자는 다시 이제 다른 중성자와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2인 수소의 원자핵을 만듭니다. 다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중성자를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3인 수소를 만듭니다. 이것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그리고 이 중수소는 다시 양성자 하나와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3인 헬륨의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역시 이제 질량수가 양성자 하나와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4인 헬륨의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원자핵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는 굉장히 안정된 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양성자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서로 또 정기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튕겨나가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엄청난 온도와 그리고 엄청난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빅뱅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 비율을 계산했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실제로 관측된 수치하고 맞는지를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빅뱅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량수 3인 헬륨이나 질량수 4인 이제 헬륨들은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자, 이것은 이제 수소는 1번 원소입니다. 여기는 1번 원소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원소고, 그 다음에 헬륨은 이제 2번 원소예요. 그 다음에 리튬은 3번 원소입니다. 그리고 베릴륨은 4번 원소인데, 이런 원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리튬이라는 3번 원소를 만들고 또 베릴륨이라는 원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벼운 원소들, 질량이 이제 작은 이런 가벼운 원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빅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양들이 각각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론적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 그것이 실제 관측치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된 이제 그런 양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양들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인지 이렇게 추정을 했고 이 양들이 실제 이제 우주에서 관측되는 양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 헬륨의 존재비가 왜 3대 1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1초 후가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0도까지 식었습니다. 이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성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개수비로 7대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 이제 이 핵합성이 일어났다면 이때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헬륨의 양이 이제 7대 1에서 이제 헬륨 대 수소 원자 핵이 1대 12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이제 개수 비율로 따지면 1대 13인데 그러나 질량 비율로 따지면 4대 16, 즉 1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이것이 실제 이제 관측치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의 이제 개수비는 92대 8이고 그러니까 우주의 92%가 수소고 8%가 헬륨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가 75%고 헬륨이 25%인데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주관측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항하는 우주론으로 정상상태 우주론이 있습니다. 이 정상상태 우주론은 영국의 토마스 골드와 본디, 호일 등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는 항상 존재해 왔고 항상 근본적으로 똑같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주관, 우주는 항상 영원불변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영원불변이라는 이론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안한 것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주가 이제 예전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주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상태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상태 우주론을 확인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질이 생성돼야 되느냐? 이제 10의 구성년, 즉 10억 년이죠.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사방이 1세제곱미터. 이 안에 수소 원자 1개가 있어야 됩니다. 수소 원자 1개가 새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년 동안에 1 입방미터 안에 수소 원자 1개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적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상태 우주론은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정상상태 우주론과 이제 빅뱅 우주론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이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반론을 이제 내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한 1965년까지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론 유명한 우주론 논쟁이 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상태 우주론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우주론이 옳은지를 밝혀내는 방법은 결국 우주를 관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에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주를 관측을 했고 그 와중에 전파 은하가 발견됐습니다. 이 전파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인데
이 은하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쓰이던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하늘을 관측하면서 이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대 말에 이제 이 레이더 관측에 참여했던 마틴 라일이라는 전문학자가 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관측한 결과 수많은 전파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거리에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주가 이제 과거의 우주와 현재의 우주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진화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빅뱅 우주론이 이제 진화 우주론이잖아요. 그 반면에 정상상태 우주는 항상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빅뱅 우주론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65년에 가모버와 이제 알프가 주장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것입니다. 19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은 위성의 TV 방해 전파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파장 7cm이고 온도가 3.5도 K에 해당되는 우주 복사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모브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디키와 피버스라는 학자들이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펜지아스와 윌슨이 먼저 발견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한 그 복사선이 바로 가모브와 랄프가 예측했던 복사선이라는 것이고 또 디키와 피블스가 찾고 있던 복사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공로로 펜지아스와 윌슨은 197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우주 배경 복사 탐사선 코비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한 결과 이 복사선은 파장이 7.3cm이고 온도는 2.73K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비등방성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전 하늘이 균일하지 않고 비등방성이 있다. 즉 우주의 어떤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이제 그 시기부터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론이 옳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주의 팽창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블이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19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이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팽창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 배경 복사선은 우주의 온도가 10의 32성 K에서 3000도로 식었을 때, 그때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끝나고 이 빛이 이제 그 전에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하더라도 플라즈마 상태에서 있는 원자 핵과 전자가 그것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빛은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 플라즈마 상태가 해제되고 다시 말해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플라즈마 상태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자유롭게 우주공간을 떠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2.7도 K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도 K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바로 이 복사선은 옛날에 뜨거운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빅뱅의 이제 잔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중수소와 이 헬륨의 존재비 이런 양들이 이제 이론치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들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이제 92번까지의 자연적인 원소가 있고 인공적으로 합성된 118번까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이 92번이 이제 우라늄이고, 그리고 118번 원소는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93번부터는 전부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이 현대과학 우주론을 연구하는 현대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바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리튬이나 베릴륨은 빅뱅 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헬륨은 별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원소들은 만들어지지만 빅뱅 때 어쨌든 만들어진 건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우주가 너무 빨리 식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은 물론 헬륨도 만들어집니다. 리튬, 베릴륨도 이 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항성핵융합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것은 빅뱅 때 만들어진 것은 빅뱅 핵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는 사실은 이제 철까지 26번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별이 수명을 다하면 무거운 별들은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초신성 폭발인데 이 초신성 폭발 때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원소가 만들어진 걸로 현재는 추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빅뱅 우주론은 정상상태 우주론을 누르고 과학적 우주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달리 우주의 팽창에는 특별한 시작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점은 우주의 모든 물질이 압축되어 있는 무한밀도의 특이점입니다. 이제 우주의 시작은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것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도 물질이 극단적인 고밀도와 압력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입자물리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입자물리학은 물질의 기본 입자를 밝히려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며 물질의 궁극 입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기된 의문, 급팽창 이론, 우주론의 표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 이후에 제기된 문제로는 우주의 균질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도 부르는데 우주는 어느 방향을 보든지 우주의 온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의 결과이죠. 그러면 왜 우주의 온도가 어느 방향을 보나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를 든다면 이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여기다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런데 욕조에 찬물을 붓자마자 이 욕조를 폭파시켰어요. 그러면 이 물이 섞이기 전에 이제 물이 사방으로 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온도가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폭발할 때 이미 우주는 평행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폭발이 격렬한데 어떻게 이 물이 섞이기 전에 폭발을 했는데 온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양쪽 끝에 있는 정반대쪽에 있는 두 우주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는데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137억 년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믿기 어렵다 하는 것이 우주의 균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우주는 지금 137억 년 동안 팽창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시 수축을 할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야구공을 하늘 위로 던졌어요. 그런데 이 야구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나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없으니까. 슈퍼맨이 던졌다면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슈퍼맨이 야구공을 던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야구공이 다시 지구로 떨어질지 우주로 날아갈지는 어떻게 알죠?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뭐 그것을 137억 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몇 시간, 몇 초만 지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뉴턴이 말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을 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중력은 다시 그걸 끌어당기고 있어요. 마치 이제 고무줄에 매달린 테니스 공처럼 공을 던졌는데 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다시 우주는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는 137억 년 동안 팽창해 왔는데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안 할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임계값에 우주의 팽창 임계 속도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의 팽탄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자, 빅뱅 이론에서 제기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 급팽창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시어리라고 하는데요. 1979년에 MIT의 알란 구스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초기에 가속 팽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등속으로 팽창해 온 것이 아니라 급격한 가속 팽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이렇게 평탄하게 팽창해 온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이렇게 팽창이 일어났다는 게 초기에. 이것이 급팽창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속 팽창이 일어났느냐? 10의 마이너스 38승초마다 거전 우주의 2배씩 팽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전체적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0의 50승배로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로 힘의 상전이가 있습니다. 이 힘의 상전이가 발생해서 중력이 역전돼서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가속 팽창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팽창 이론을 어떻게 해서 그 앞에서 제기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주는 우주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이 전체 우주의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 욕조에 있던 물이 튕겨나가서 이제 그 물을 조사를 했는데 그 물의 온도가 같다는 것은 그 물은 같이 모여있던 아주 가까이 있던 고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들은 온도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제 현재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데 이걸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급팽창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질, 빛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 암흑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흑물질은 아직 규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확실히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제 초기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질의 이제 어떤 밀도가 부분적으로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이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제 물질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은하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은하단 속에서 나중에 은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게 있었다면 우주는 137억 년 팽창하더라도 우주에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질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중력 불안정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의 구조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는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GOT 상전에 의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이제 38만 년이 됐을 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방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주의 빛이 자유로워지면서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우주가 이제 빅뱅에 의한 우주 팽창이 이제 계속됐다는 거. 이 초기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는 빅뱅에 의한 팽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가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되고 있다, 팽창이. 이제 그런 증거들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